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진령입니다. 오늘부터요, 여러분들 그 폼프란치의 황금 당나귀라는 이제 작품을 가지고 이건 동화 분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폼프란치가 이 황금 당나귀 아플레이오스의 그 황금 당나귀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그 방식을 좀 보여주는데요. 조금 난해해요. 그죠? 어렵죠? 예, 그래서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짧게 이렇게 쉽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이제 그 황금 당나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책이 있으시죠? 예, 책이 있으시면 옆에 이제 책을 갖다 놓아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우리가 이제 목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당나귀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장을 보시면 목차 차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PPT 자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목차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파트를 할 겁니다. 그 이제 황금 당나귀라고 하는 당나귀의 원저자인 아플레이우스의 이제 생애와 그 사람의 어떤 이론적인 관점에 대해서 폼프란치가 보는 관점을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플레이우스의 그 이야기, 거기에는 이제 짧은 에세이들이 여러 차례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본 저자는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담긴 내용이 저자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폼프란치가 보는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인데요. 원저자랑 그 다음에 폼프란츠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제가 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보완해서 여기서 보완되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너무 어렵게 표현하는 부분들은 제가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렇게 할 건데요. 두 파트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2장까지 나갈 수 있을지. 왜냐하면 슬라이드가 40개 슬라이드가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이제 9차시죠. 다음 시간에는 3, 4파트를 나갈 겁니다. 3, 4장을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0차시 때 이제 아모르와 푸시케, 우리가 아모르와 푸시케는 신화 분석 동화 분석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과 그 다음에 아플레이우스가 보는 관점, 그 다음 왜 이것이 삽입이 되었나, 이 안에 뜬금없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을 같이 한꺼번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차 시때 8장하고 9장, 샤리테, 트레폴레무스, 그 다음에 여러 주인을 섬기는 당나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 11차 시, 그 다음에 마지막 12차 시에 루키우스 자신으로 돌아오다, 그 다음에 여신 이시스, 그 다음에 물질과 여성성. 결국은 이 전체 이 황금 당나귀라는 것은 여성성의 원리, 그러니까 남성이 지었잖아요. 남성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2세기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성의 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이지 않나. 폼프란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차시 동안에 이 동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 저하고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수정된 자료를 드렸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수정되기 이전의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마리 루이제 폼프란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책을 쓴 저자죠. 이 책을 쓴 저자 마리 루이제 폼프란치는 가운데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아 있는 후덕한 여성 있죠. 예, 이분이 마리
폼프란츠입니다. 이분은 1915년도에 태어나셨고요. 199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돌아가신 거죠. 아주 극히 최근에 돌아가셨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폼프란츠가 아주 젊었을 때. 폼프란츠가 융하고 만난 건 1934년도예요. 그래서 1934년도부터 1961년 융이 돌아가시는 해까지 이제 융이 서거할 때까지 융과 함께 이제 합동 작업을 연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진이죠. 이거는 이제 융하고 아주 어린 꼬마 제자겠죠. 예. 그 융이 바라보는 눈빛이 어때요? 아주 그냥 흐뭇해가지고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리고 융하고 폼프란츠는 40살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뻘 되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비슷해져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80대의 그 폼프란츠 아마 70대 후반이나 80대 초반이지 않을까. 여기는 그 볼링겐 타워 있는 쪽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폼프란츠가 왼쪽에 있고요. 융이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이렇게 모습입니다. 나이가 오래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본 사진이죠. 예, 두 분의 이 사진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고대 언어학을 전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고대 문헌들 굉장히 많은 우리가 창조신화에서도 어마어마한 그 고대 문헌에서 신화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분이 고대 언어학을 사용했기 때문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은 쭈리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셨고 아마 그 쭈리 대학의 교수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융은 이제 바젤 대학을 나왔죠. 그래서 그 베른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은 쭈리히에서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 다음에 쭈리히 대학이라든가 바젤 대학이나 그 근처 크게 뭐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니고 이제 중심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 루이제 폼프란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우리가 이제 그 창조 신화에서도 이제 이야기 되어 있던 부분도 많이 있으시니까요.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부분이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황금 당나귀의 저자 아플레이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그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은 이제 이 작품인데 이 황금 당나귀라는 작품이 굉장히 그 유명한 작품인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분이 이 아플레이오스입니다. 그때 2세기 사람이다 보니까 뭐 사진이 이렇게 뭐 존재하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정신적인 분열의 두 대국, 예, 갈등적인 어떤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의 갈등들이 상당히 심하게 등장하거든요. 이 갈등의 어떤 양면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이분은 기독교 신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것에까지 이렇게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평가가 이제 이것 역시도 이제 양극적입니다. 하나는 굉장한 천사와 하나는 굉장한 조롱. 이 두 가지가 다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플레이우스의 이 황금 당나귀에 보면요,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다루는데 사실은 내용을 많이 못 들어가는 게 우리가 창조신화도 마찬가지였지만 상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상징적인 부분들은 이제 의식적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의식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상징적인 모티브가 드러나는데 이거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이제 상징적인 모티브, 환상이라는 것 속에 숨겨져 있는 철학적인 중요한 모티브가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심리학적인 중요성을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라고 이제 폼프란츠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루키우스
아플레이우스가 쓴 책의 그 원본하고요. 좀 저희가 커버가 다르죠. 그쵸? 요거하고 이쪽에 제가 실어놨거든요. 이 아플레이우스의 그 황금당나귀는 이제 커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중간중간에 이 황금당나귀가 어느 정도로 가치 있냐, 이 보카치오의 데카멜론, 그 다음에 뭐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뭐 이런 거에 버금가는 만큼 아주 뭐 문학적으로나 이렇게 저기 수준적으로 이렇게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그 두 번째 장, 프린트물 두 번째 장에 보시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마르켈 바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르켈 바우가 아플레이오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면은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 여신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 우리 흔하게 듣는 소크라테스도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대부분은 어떤 면을 갖고 있냐? 메르켈바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의 성격이 담겨 있다. 투사되어 드러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루키우스라는 황금당나귀의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이 루키우스가 나중에 가다 보면은 저희 한 다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다룰 건데요. 당나귀로 변신을 합니다. 이 당나귀로 변신하는 그것은 일종의 이제 상징적인 비유인데요. 이거는 신화 속의 오시리스와 이시스 신화에 보시면은 거기에 세트라는 존재가 나오거든요. 이 세트를 가리키는 것으로 비유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는 당나귀 같은 동물로 표상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당나귀로 산다라는 것, 즉 당나귀는 동물이잖아요. 동물이라는 측면에서 본능적인 어떤 측면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오시리스의 짝이 이시스잖아요. 이시스 여신인데 이시스가 없는 삶을 견디는 것으로서의 당나귀의 표현. 그러니까 반쪽짜리인 거죠. 이제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는요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놀랍게도 우리 융심리학적으로 이 동화가 갖고 있는 가치가 뭐냐면 이게 장편인데 가치가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 융심리학에서 동화 분석을 할 때 대체적으로 이제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을 이루거든요. 그 과정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융이 계속 거듭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폼프란츠에게 살아생전에 이제 황금 당나귀를 이제 분석을 하기를 자꾸 권유를 했는데 폼프란츠가 처음에 이것을 대했을 때는 정말 너무나 자신이 보기에는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맞지 않는 그런 소설이었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뤘는데 권유가 자꾸 들어오니까 이제 나중에 이것을 분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앞에 들어가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왜 그랬는지를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아플레이오스의 그 상징적인 요소들이 아주 이제 이야기 속에서 등장되는데 마치 의식의 이야기처럼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황당무계하고 너무 풍자가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플레이우스는 사실 기독교 신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인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종교를 개종했다라고 하는데 이 원래의 종교가 아플레이우스는 이제 약간의 그 어떤 밀교, 이제 비밀스러운 어떤 이제 뒤에 나옵니다. 비밀스러운 어떤 종교에 가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개종했다라는 것을 보고 또 그러한 것이 작품 속에 그 무의식이 반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플레이오스의 작품은요, 변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황금당나귀 이제 두 개입니다. 변신을 좀 찾아봤는데 변신은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잘 찾아보진 못했고요. 이 황금당나귀는 이제 일종의 긴 소설처럼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똑같이 이 아플레이오스, 루키우스 아플레이오스라는 그 사람에서 제목이 그 안에 이야기 속에 루키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주인공이. 그래서 이 루키우스를 통해서 그 어떠한 통합에 이르는 그 이야기의 그 발달 과정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융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루키우스라는 거는 어떤 사람, 무언가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의 여정을 통해서 인격이 통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아예 홈프란츠는 노골적으로 이제 모성 콤플렉스를 겪고 있는 남성이 자신의 어떤 그 모성 콤플렉스를 작품에 투사를 해서 그 작품 속의 주인공도 모성 콤플렉스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이런 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왜 모성 콤플렉스라고 과감하게 홈프란츠가 이야기를 하냐? 왜 그러냐 하면요, 그가 30살에 자신보다 20살이나 위인 여성하고 결혼을 해요. 아들이 있는 그런 여성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렇지만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 아플레이오스라는 개인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은 어머니로부터, 이 어머니는 심리적인 어머니죠. 진짜 어머니로부터는 분리되었지만 심리적인 어머니로부터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엄마하고 다시 사는 거죠. 20살 위인 사람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보여준다. 이 개인적인 어떤 측면과 그 다음에 융이 말하는 보편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그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금 당나귀에 나타나는 그 아플레이오스가 여기에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렇게 생긴 이제 이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장황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융은 이제 폼프란치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의 이제 이 개인 아플레이오스 이 작가 개인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융의 그 이제 심리 이론에 보면은 아니마죠. 이게 모성 원형 연결되는 게 아니마인데, 이 융이 말하는 어머니라는 이제 모성은 인간의 그 개인적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정신의 어머니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보다 깊은 수준에서 인간의 무의식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창조 신화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그 모성으로부터 창조되잖아요. 태어나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죠? 이제 그런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라는 개인의 어머니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성이라는 거대한 담는 자로서 바라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소설의 마지막에서 결국은 이시스로 등장합니다. 태모 여신으로 등장을 해요. 원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런 어떤 그 이시스 여신에 대한 어떤 측면을 다루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융은 그녀는 의식 인격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내적인 인격이다. 이 어머니라는 존재, 모신이라는 거, 여신이라는 존재는 이것이 이제 이 아플레이우스가 심리적 실제, 정신적으로 경험을 하게 돼서 자신의 개인적인 어머니에 갇혀 있었던 모성 콤플렉스가 나중에 융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어머니, 태모죠. 이 원형적인 어머니와의 결합을 통해서 재탄생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플레이오스의 소설은 뭐 파우스트라든가 아니면 단테의 신고 이제 이런 거만큼 이제 걸작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이야기는 이제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성 원리의 육화의 문제, 그러니까 여성 심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처음부터 등장을 합니다. 마녀로 등장하는데 이 여성 신이 하늘에 있지 않고 뭐예요? 육화,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육화처럼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어떤 가부장적인 전체 서구 사회에서 다시 한번 인식되고 있는 문제다. 왜냐하면 서구 사회에서의 그 가부장 제도가 그대로 이제 이 세계로 전파되어서 거의 이제 지금도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여성의 인권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부각되어 드러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이제 사회임을 보여주는데 남성이 이러한 소설을 쓸 수 있었고 그러한 부분을 다루었다라는 것 자체가 남성은 이제 그 남성성의 어떤 강인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남성성 안에 숨겨져 있는 그늘진 여성적인 원리를 끌어내서 인식적으로 의식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 그런 차원으로 보자면 이거는 일종의 온전성, 이제 통합에 이르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장황한데요. 이게 이제 들어가기까지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황금 당나귀를 어떻게 볼 건가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루키우스 당나귀 모험들에 대한 이야기, 루키우스가 겪는 이제 모험들에 대한 이야기가 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이에요. 그것하고 그 내면의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은 이 삽입된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 이 삽입된 이야기들은 결국은 뭐냐면 무의식 속의 어떤 인격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어우러져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연결해서 의식의 문턱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실제로 드러내고 있는 게 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이해할 그때 그 당시 2세기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있었냐?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둘을 연결해 주는 방법을 아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 황금 당나귀를 접하는 그런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자면요. 융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동화 분석에서 객관적인 동화 분석의 방식이 있고 주관적인 동화 분석의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객관적인 동화 분석의 방식은 일반적인 문학적인 차원이라든가 인류학적인 차원이라든가 역사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차례, 즉 뭐냐면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들로 해석해내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주관적인 방식은 뭐냐 하면은 그 이야기가 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루키우스로 등장하는 이 루키우스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이야기다. 심리적인 경험들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로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달을 아우르고 있고 연결하는 작업으로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이제 같이 폼프란치의 그 이야기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책에 나와 있는 게 도표가 있는데 그 도표로 설명하지 않았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13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플레이우스의 이제 생애 첫 장입니다. 1장입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죠. 예, 아플레이우스의 생애와 그의 그 사상, 세계관이죠. 이제 세계관의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플레이우스는요, AD 124년이나 125년경에 이제 태어났다라고 해요. 알제리에 있는 소도시 마다우라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로마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꽤나 그 어떤 상류 사회, 상류층의 어떤 그 부류다. 그래서 공부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발이었고요. 피부색이 희다라는 측면에서 게르만 혈통으로 이제 추측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2세기 중반이면 한 200, 아니 100, 한 50년 정도, 한 30살 이상까지도 이 마다우라라는 곳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가 태어났을 때 기독교라는 거는 이제 그냥 그때 존재하고 있었던 다양한 지방의 어떤 하나의 종파에 불과했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기독교라는 것을 접해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살았었던 그런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굉장한 그 지성인이었나 봐요. 지식인이었습니다. 명석한 지식인이었고요. 또 다재다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라든가 철학에 관한 저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소설 드라마도 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법률가로서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분이 강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현대로 보자면은 강사 활동도 굉장히 많이 이제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법률가로서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 당나귀에서 보여주는 양식은요. 어떤 거냐면 굉장히 단순해요. 이야기는. 그리고 여기서는 순진한 서술이라고 하는데 순진한 서술이라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단순 무식하다고 하나요? 예,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고 나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요. 어머, 이게 뭐지? 왜 이런 것을 싫었지? 이렇게 표현했지? 라는 게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서 아시죠? 이게 확 다가오면서 이게 뭐지? 이거 꿈도 아니고? 라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느끼게 만드는 그런 소설입니다. 자연스러운 언어의 흐름에서까지 어떤 극단적인 어떤 매너리즘적인 어떤 요소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저속한 부분도 많이 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내면의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고의 영적인 고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루키우스 아플레이우스가 이제 30살이 넘어서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20살 나이 차이 나는 그 사람이 살았던 곳이 이제 어디냐 하면은요. 트리폴 이제 그 사람이 살았던 게 마다우라라고 그랬잖아요.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레바논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로 보시면 지금 현재의 지도로 보면은 이집트 옆에 리비아가 있잖아요.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이고 이 영향을 받은 거는 여기 있는 이태리라고 하는 로마, 그 다음에 그리스. 그러니까 이 그리스하고 로마의 영향도 받았고요. 그 옆쪽에 보시면은 이제 아프리카, 이쪽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죠. 이쪽의 영향도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이 트리폴리라는 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이 여행을 가는데 이 여행을 이제 리비아에 있는 이 도시를 여행을 가는데 그때 당시 이색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오지에 그런 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제일 그 여행에서 힘든 게 뭐예요? 아플 때, 병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도 이 루키우스도 이 여행 중에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상태가 안 좋은. 그래서 곧바로 가까운 의사에게나 병원으로 갈 수 없었어요. 너무나 오지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이제 폰티시아누스라는 곳이거든요. 아니 폰티시아누스와 함께 가는 곳이었거든요. 이 트리폴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폰티시아누스가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은 아밀라 푸텐틸라라는 여자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 집은 어디냐면은 부잣집에 데리고 가요. 과부의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제 이렇게 그렇죠. 민간 요법으로 이제 치유를 받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아플레이우스와 그녀가 사랑에 빠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 나이가 한 50세쯤 되는 그러니까 할머니인 거죠. 그때 당시로 보면 그죠. 그리고 그는 아마 30세 정도였는데 이 여인은 과부였어요. 한 14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자식도 낳았는데 결국은 과부가 돼서 혼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젊은 남자하고 결혼을 하겠다니 그 시대에도 요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웃었던 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 사람들의 생각은 결코 많이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진짜 많이 실감하게 해줍니다. 뭐냐면은 그녀의 전 시아버지가 재혼하라고 그녀를 괴롭혔었대요. 근데 그녀가 계속 고집을 했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 아플레이우스가 나타나자 그리고 병든 들어가지고 그녀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그녀가 간호를 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연애를 이루게 됐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녀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 그녀가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을 노리고 온 젊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모두 이제 이 부인을 이제 보호해 주려고 그 남성으로부터 아플레이우스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하려고 저 아플레이우스 저 놈이 아마 마술을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술로 사로잡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젊은 그 남자한테 그것도 나이 차이가 그렇게나 많이 나는 그 남성한테 빠질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마술을 썼다라고 하면서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시댁 식구들과 그 아들이. 그런데 마침 그 사이에 이제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그 남성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그는 커다란 모성 컴플렉스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폼프렌치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모성 컴플렉스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나이 많은 여성한테 빠지냐 흔치 않다.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져오죠.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사랑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마술을 썼다. 법정에 고소를 당했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아플레이오스가. 왜 아무 말도 못했냐면 이 아플레이오스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심령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30살 무렵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렇게 고소를 할 때에도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마술을 써서 이제 이랬다라는 것. 일종의 이제 마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시신도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2, 3세기 시대에 로마 제국이 있었던 당시에 이 마술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그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으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플레이우스가 고발을 당했을 때 뭐 자신이 또 그 심령 현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근거 없는 일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이 지식인이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유창한 강연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유창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강인함으로 그다음 여기서는 경멸에 차고 뭐 적극적인 공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결혼 동기에 대한 순수함을 변호했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재산을 이 여성으로부터 재산을 뺏고자 했더라면 아들에게 이제 뭐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왜 했겠냐. 그 여성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귀고 있을 때 전에 그 자식들한테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그런 어떤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변호를 잘했기 때문에 이제 송사에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게 돼서 그녀와 결혼을 했던 거죠. 그런데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아내가 굉장히 그의 어떤 지적인 협력자로서 도움을 많이 해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플레이오스가 연설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강연. 그래서 연설의 설교문들을 이렇게 좀 써주기도 하고 수정 보완도 해주고 그다음에 함께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혼한 아들들한테도 굉장히 관대하게 대했다. 이제 그리고 그 아들들도 엄마의 재산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배려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녀하고의 관계에서 아주 잘 지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또 로마 행정의 공직자로서 이제 오랫동안 그 이제 행정직에 몸담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는 은퇴를 하고 강연자로서 이제 활동하고 난 다음에는 은퇴를 하고는 이제 법률가로 그때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아마 중반기라고 한다면 그가 30세 무렵이었을 겁니다. 이시스 제이와 이제 그거에 대한 입문. 이제 이시스 제이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비밀교
비밀교가 있거든요. 그 비밀교에 대한 이분이 입문을 좀 했고 그 비밀 제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도 쓰고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살았던 리비아라는 도시 크게 이제 제가 확대되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플레이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폼프란츠가 그 융의 권유로 황금당나귀를 읽었을 때 정말 너무 우리가 당했었던, 우리가 경험한 그런 황당함 있잖아요. 아마 그거를 폼프란츠는 더더욱 더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플레이우스라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분열 유형의 정신적인 분열.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신분열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신경증적인 인간이 있고 분열증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신경증적인 인간은 어떤 인간이나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온통 과도하게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경증적인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고요. 그 다음에 분열증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어떠냐면 일단은 분열증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관계를 못해요. 정서를 차단하니까. 어떤 유형이신지 두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서를 차단하는. 그래서 나는 정서를 차단해. 왜냐하면 정서를 쓰려고 하지만 정서가 분화가 안 되면 정서를 쓰기가 참 어렵거든요. 정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니까. 하지만 신경증적인 어떤 성격들은 다양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저는 분열형의 성격에 속합니다. 예, 정서적으로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주 이분화 딱 시켜버립니다. 아닌 거는 떨쳐버리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플레이오스는 분열형인 이제 인격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폼프란츠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폼프란츠 젊었을 때 되게 이쁘죠. 예,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여성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아플레이우스의 그 분열, 이중성은 어디서 이루어진 것까가 물론 이제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그렇게 만들어진 성격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배제할 수 없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제 폼프란츠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는 이제 확실히 이제 백인이다 보니까 차별을 해요. 백인 문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문명인들을 백인으로 간주하는 거죠. 백인 문명의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아주 원시적인 그런 어떤 삶이나 그런 환경 속에 혹은 그런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경우를 보면은 그 자신들의 어떤 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본능적인 어떤 층과 그 원시적인 충동들이 이렇게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원시적인 나라로 가게 되면. 그런데 그것을 그쪽에서 이게 융합이 되지 않고 이렇게 동화되지 않고 자기가 백인이라는 우월의식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때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게 분열인격이다. 이게 이제 일방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자 보세요. 사람들하고 관계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 분열적인 어떤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것, 신경을 너무 지나치게 써도 관계를 못하고요. 너무 사람들하고 내 주장만을 고집하고 내 세계 속에 살려고 하는 것도 관계를 못해요. 결국은 심리치료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들하고의 관계든 내면 인격과의 관계든 관계를 잘 맺는 거죠. 어떻게든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치료의 그 원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면이든 외부의 현실이든 이제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로 영국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프리카를 지배하면서 아프리카에 사는 영국 사람들의 예를 듭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관습이, 그러니까 영국인 얼마나 높은 지적인 고양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관습이 그런 미개한 나라에서 침범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숲속에서 저녁이 되면 그 숲속에서 또 스모킹 자켓을 입는데요. 그리고 데콜테 옷을 입는데요. 이 데콜테 옷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즘 여자들 많이 입잖아요. 젊은이들 이렇게 이 어깨가 착 보이는 그런 옷 있잖아요. 이제 그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원시적인 숲속에서 그런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모기, 뱀, 표범 막 이런 것들이 들끓고 있는 와중에도 신문을 읽는다는 거죠. 그들은 왜냐하면 나는 이제 뭐라 그럴까 아주 고양된 사람이거든 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오래 살다 보면 그런 어떤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오래 살다 보면 원주민화 된다는 거예요. 원주민의 정신이 스멀스멀 백인들의 정신세계로 스며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보이나 어디서 볼 수 있냐. 집안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생활 방식에서 벌써 그들의 어떤 백인의 스타일을 고집한다라고 하지만 백인의 스타일이 많이 깨어짐을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냐. 아프리카는 굉장히 지저분한 곳일 거 아니에요? 그 자연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흙과 더불어 살 텐데 근데 이제 들어가 보면은 그릇들이 이렇게 깨어져 있어요. 우리 저기 문화인들 지금 현대인들은 어때요? 그릇 요만큼 이나간 건 쓰나요? 안 쓰시죠? 다 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비싼 것도 다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사기 그릇이 원시인들은 어때요? 사기 그릇 같은 거 깨졌다고 해서 안 쓰나요? 그릇에 무언가가 담기기만 하면 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기 그릇이 깨어져 있고 그다음에 집안이 꾸질꾸질한 거야. 제일 먼저 집안을 볼 수 있는 게 커튼이거든요. 그러니까 커튼 같은 건. 이런 것들이 꾸질꾸질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이 자기네는 고고해, 아주 우아해라고 하지만 그런 아프리카에 살면서 그들에게 동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떻게 동화돼요? 부정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동화되지 않고 부정적으로 동화되는 측면들이 드러나고 있다. 지저분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영국에 살았으면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았겠어요. 위생관념이 철저해서 아니겠죠. 이제 이런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집안을 방문하면 생활 방식에 관한 한 그들은 100일의 여기 이거는 이제 다시 넘어왔네요. 안 지웠네요. 그래서 문명화된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숨도 안 쉬고 하다 보니까 기침이 나오네요. 제가 더위를 엄청 타거든요. 근데 요즘 날씨가 선선해졌잖아요. 근데 제가 잘 때 선풍기를 켜놓고 잔다는 거예요.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은 추워가지고 선풍기를 자꾸 제 쪽으로 돌리거나 끈대요. 그럼 제가 빨딱 일어나가지고 선풍기를 틀고 자서 저도 모르게 목이 좀 잠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명화된 이 백인들의 어떤 적응 방식은 원시적인 정신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걸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일종의 뭐예요? 콤플렉스나 그림자 그런 걸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낮은 수준으로 스며들어요. 그리고서 원주민화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높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긍정화될 텐데 그것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정신 수준의 하강 이런 어려운 말도 쓰는데 다 뺐습니다. 그래서 원주민화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부정적으로 인식이 된다. 만일 그것이 드러나고 의식적으로 잘 받아들인다면 그 문화를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풍성하게 이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 그렇게 백인들이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종차별하는 거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잔재로. 안 한다, 안 한다 하면서 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는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백인들이 그 자신 안에 있는 이 원시적인 어떤 측면, 이것들, 그 겉으로 드러나는 원시인이 아니라 그 내면의 그 원시인적인 어떤 것들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당연히 조화를 이룰 수 없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어려운 문제, 그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안에서 갖게 되겠죠. 일종의 콤플렉스로. 그래서 이제 대물림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사진을 하나 놨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원시 부족이라고 해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어요. 현대인이. 조화로워 보입니까? 굉장히 이질적이잖아요. 이질감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서? 그쵸? 굉장히 물론, 신기하네? 이렇게 새롭네? 이렇게는 보일지 모르지만 이질감이 느껴지잖아요. 그쵸? 빨개 벗은 사람들에서 옷 입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시인과의 조화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플레이우스가 이제 알제리, 지금의 그 리비아라고 하는 알제리 소도시에서 성장했잖아요. 그것의 분위기는 어떤 곳이었냐면 유럽의 도시와는 달랐어요. 유럽은 이렇게 옆에 그런 어떤 경계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나라가 경계 지어져 있지만 그 경계를 넘나들잖아요. 유럽이라는 나라는. 그죠? 그런데 그 아플레이우스가 사는 곳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인격의 구조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왜냐하면은 민족이 벌써 이 백인과 흑인이라고 하는 원시 종족과 문화 민족이라는 그런 어떤 것이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인격 구조의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동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인의 무의식과 로마인의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가 로마가 굉장히 세련된 나라였잖아요. 그쵸? 문명의 꽃을 이루는 그 시대였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문화의 꽃을 받았던 곳과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뭐예요? 이집트인으로서의 어떤 이제 그런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으로는 로마인의 어떤 지식, 그쵸? 지성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노분 고관의 어떤 자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를 받았지만 내면 안에는 자신이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원시적인 어떤 그런 것도 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한 부분은 북아프리카인이고 주로 이제 이집트인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로마에서 온 지적인 철학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플레이우스의 정신적인 어떤 측면은 분열적인 성향이 다분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것이 어디예요? 황금당락이라는 그 소설에 자신의 그런 어떤 정신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강한 정동을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수 없을 때 굉장히 단순화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정동을 표현을 할 수 이게 분화가 된다면 그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정서적인 억압이 굉장히 현실로 보았을 때 정서적인 억압, 감정이 많이 억압되는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쓰나요? 감정을 쓰지 못할 때는 무엇을 쓸까요? 감정을 쓰지 못해. 감정이 정서가 억압이 되면 무엇을 쓰겠어요? 지성. 지성을 써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자를 너무너무 사귀고 싶어. 그런데 사귈 수 없어. 그러면 어때요? 말이라도 우리가 그래서 음담패설 말이라도 막 거창하게 하면서 그걸 해소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음담패설. 그래서 음담패설 같은 거 잘하는 사람 막 까르르 웃다 보면은 나중에 누구한테 얘기해줘야지 하다 보면 다 까먹잖아요. 웃어가지고 다 까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뿐이야. 실상은 여자를 만난 적도 없어.
그렇지만 만나고는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장황하게 말로 늘어뜨리는 거나 똑같아요. 무언가 우리의 이 내면의 에너지들은 흘러가야 되는데 억압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튕겨져 나가거나 아니면 폭발하거나 그러겠죠? 이런 거랑 다르지 않다. 이거를 폼프란치는 이제 굉장히 고상하게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썼는데 저는 쉽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아플레이우스가 막 여기서 이제 미사오그를 늘어놓는 스타일이 일종의 이 사람이 정서가 분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지성을 쓰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도는 양가적이다. 마치 그가 무언가에 감동한 듯 막 나열해서 쓰지만 그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식적으로 보았을 때 우스꽝스럽다.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 개의 어떤 사례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0쪽에 보시면 책에는 20쪽입니다. 겨우 20쪽밖에 못 나가고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는 심령학, 마술, 주술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신문과 논문에서 유사한 이제 해리를 드러내는 이제 예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저기 뭐야 점성술 관심 있잖아요. 뭐 점 보는 거,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 우리 이제 돈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돈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면 왠지 속물인간처럼 보이잖아. 내가 지성인인데 하면서 말로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몰래 몰래 뒤로 가서 뭘 사요? 복권을 산다든가 주식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굉장히 관심 갖는 이런 거나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플레이오스도 이제 그런 사람이다. 굉장히 지성임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술, 주술, 심령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 어찌 보면 그게 온전함인 거죠. 그죠? 예. 아닌가요? 그래서 지성인일수록 머리를 많이 쓸수록 뭐예요? 놀아줘야 돼요. 그냥 즐기면서 놀으셔야 돼요. 그쵸? 아닌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폼프란치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폼프란치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많이 가고 있네요. 우리 집에 아주 원시적인 농부 가정 출신의 하녀가 있었는데 그녀가 어떤 거냐면 귀신도 보고 신통력도 있어서 귀신과도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녀가 한 달에 3주 동안 유령과 이야기를 하는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모든 종류의 일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녀가 갑자기 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너무 지나쳤나? 라고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시다시피 유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3D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 다음에 그녀는 뭐예요? 다시 그들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 저러나. 근데 어 완전히 심령술적인 어떤 현상에 둘러싸여 있고 주술적인 일을 생생하게 경험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거짓말이야. 아니야. 그건 사기야. 그건 속임수에 불과해. 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 그러니까 양가적인 어떤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양가적인 반응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왜 그렇게 얘기하지? 왜 자기가 주술에 관심이 있으면 주술에 관심이 있다, 마술에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왜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이느냐? 라는 거는 하나는 뭐예요? 그런 것들, 이런 신비로운 것들, 마술이나 주술은 굉장히 신비하면서도 이상하고 지금 뭔가 섬뜩함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줘요?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위험해서 자신을 혹시 침범하지 않을까? 나를 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몰아내야 돼. 라는 그런 두려움의 태도가 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특별히 무명화된 사람의 것으로서 호기심.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빠지는 열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드러나서 양가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이게 이제 분열증 환자들의 어떤 증상하고도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와서 진짜 그러거든요. 그 내담자가 와가지고는 갑자기 나 이제 서늘한 모습을 하면서 애기 동자 흉내를 막 내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은 제가 잠이 덜 깨서 그게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뭐 그때 뭐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속아줘야죠. 돈 내고 하는 내담자인데 다음을 위해서 다음 회기를 위해서 받아줘야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섬뜩하죠. 이렇게 아플레이오스도 아마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주술적인 어떤 심령 현상에 대해서 완전히 빠져 있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뭐예요? 지적인 것으로서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지성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양가 감정을 보여준다. 그것이 어디예요? 황금 당나귀에 투사되어서 그 인격들한테 다 드러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걸 자세하게 해야지만 이 이야기들이 나올 때 선생님들 이게 도대체 뭐야? 처음에 읽었을 때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서 이걸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때야 조금씩 감이 잡히고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좀 지루하셨지만 예, 그래도 이제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신비 제2에 그 입문하게 된 거, 왜 이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10분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쉬겠습니다.